지식구조와 정치 1 제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에 강의 계획 예고한 것처럼 오늘은 그 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법을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7주차까지 법 공부를 할 겁니다. 지금 그 강의 계획하고 약간 우리가 지금 진도를 한 주 정도 빨리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아마 지금 제 14주차에 공부하는 금융 그 다음까지 이제 더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아무튼 오늘 할 내용은 법률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법 일반, 우리가 말하는 법학 개론, 뭐 법학 통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는 법에서 가장 주요한 몇 개 용어들, 개념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은 이 법의 원천, 법원이라고 하죠. 법원, 이 법의 원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죠. 법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법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런 뭐 성문법, 불문법, 뭐 이런 우리가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리해보고 이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 체계, 법이 어떤 식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게 이제 법에 분류를 해서 법을 국가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이제 공법과 사법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하여튼 법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법들이 어떤 체계를 이루고 있는지, 법의 체계. 그 다음에 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이제 권리입니다. 권리. 특히 이제 민법에서 권리 능력 이렇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권과 사권이 있어서 공적인 우리가 이제 그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또 개인으로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반대쪽에 의무가 있고 뭐 이런 권리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법의 해석. 법은 아무래도 이제 성문화되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하여튼 법이 좀 추상적인 형태를 띨 수밖에 없죠. 좀 일반화되고 보편화된 그런 식의 그 형태를 띠기 때문에 이 법을 이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해석. 그래서 법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법 일반이에요. 법 일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이제 교재로 보면은 13페이지부터 해당이 됩니다. 13페이지부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18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이제 해당이 돼요. 첫 시간에 내가 그 교재를 얘기를 했었죠. 직무상식 요론이라는 책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도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오늘 벌써 4주차니까 아마 교재들을 다 입수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요 화면은 최소 주요한 내용들만 이제 화면에 담고 구체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책을 펼쳐놓고 이 책 내용을 참조하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4주차에 접어드니까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학 생활에서, 그야말로 캠퍼스에서 이렇게 대면적인 그 사회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식과 정보의 전달도 중요하지만, 뭐랄까, 교우관계라든지, 이제, 스승과 제자의 어떤 관계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없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만 진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또 이런 게 있나 또 그런 그냥 의아하기만 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약간 불만스러운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업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내용들이 충분하지 못하거든요. 특히 지금 이 과목 지식구조와 정치라고 하는 이 과목은 어떤 뭐랄까요 이런 PPT로 이렇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그런 내용이고 약간 인문학적인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면적인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 대면적인 수업이 돼야 될 것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판서도 좀 하고 이렇게 도표로 그려서 이렇게 도식으로 그려서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직접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이제 문안으로만 이렇게 요약 정리해서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고
좀 불만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해서 이 과목이 성격상 약간 인문학적인 베이스다.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고요. 다행히 이제 또 이 과목은 이렇게 주교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교재를 충실히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들을 이제 13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나가는 건데 그 내용들이 이제 지금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처럼 이제 법원과 법체계와 권리, 그 다음에 법의 해석, 법의 분류 이렇게 5가지를 이제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법의 원천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하겠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법과 규범, 우리가 말하는 도덕, 이건 어떻게 다른가? 뭐 이런 그 아주 원초적인 그런 질문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접어놓고 이렇게 본론에 들어가면 이제 맨 먼저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법의 원천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나 일반적인 규범과 달리 사회 구성원, 어떤 국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합의가 된 최소한의 어떤 합의가 된 그 형태가 이제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이 어디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법의 원천에서 원자가 지금 원천이죠, 원천. 법이 나오는 그 샘물 같은 그런 법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sources of laws, 법의 기원, 법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법이 문서화되어 있느냐, 우리나라처럼 법전 형태로 문서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영국이나 아니면 영연방 형태의 국가에서 이제 취하고 있는 그런 불문법 국가냐,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뭐랄까 우리가 말하는 조리나 판례나 이런 데 따라서 기초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불문법에 이렇게 둘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는 게 이제 법의 원천입니다.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한문으로 쓰면 이게 법의 원천이라는 게 이제 금방 구분이 되지만 한글로만 써놓으면 이게 법원 그러면 우리가 말하면 고등법원, 대법원, 뭐 지방법원 이런 법원하고 이 법원하고 발음이 똑같단 말이에요. 법의 원천,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고등법원, 대법원, 각급 법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코트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문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법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법이 그래서 이제 법의 원천에 관한 건데 이게 이제 관련되는 것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법치주의에서 법이 지배한다는 거죠. 법치주의. 옛날에는 이제 인치주의, 전제군주제 시대 때는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그런 인치주의였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입헌 군주제, 그다음에 헌법, 재헌 이런 입헌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법에 기초로 해서 최상위 법에 있는 일단 헌법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법치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법이 있어야지만 통치가 가능한 이런 겁니다. 그래서 법이 없이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법이 있어야지만 적용이 되고 법이 없이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법치주의인데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제일 구체적인 게 형사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죠.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죄와 형벌은 법이 정한다. 죄. 어떤 게 죄가 되고 죄가 안 되는지, 죄를 지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 죄와 형은 반드시 법이 정한다.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안 되고, 죄가 안 되면 형을 안 받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형사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 상응하는 형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형법에서 정말 형사법에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조세법률주의죠. 조세법률주의. 모든 조세는 법에 기초해야 한다.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사실 미국 독립혁명이 발발한 그 계기를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보스턴 차 사건에서 보스턴에서 이제 그 홍차 차를 거래할 때 이제 법률도 없이 이제 세금을 매겼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 그 국민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게 이제 미국 독립혁명으로 이렇게 파급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보스턴 차 사건의 유명한 얘기가 법률 없이 과세 없다, 이런 법률 없이 과세 없다, 법률이 있어야지만 세금을. 그래서 그때부터 점점 이제 중요해진 게 조세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조세는 반드시 법률에 기초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의적으로
세무기구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부과해서는 안 되고, 아주 엄정한 그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뭐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게 바로 이 조세거든요, 조세. 그래서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조세법이 이제 제정이 된 거죠, 조세법. 이렇게 해서 조세법에 기초해서 이제 조세를 이제 징수를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조세를 내국세와 관세로 나누어서 관세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있는 거고요. 내국세도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국세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이 있고 지방세에 대해서도 지방세기본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도 각 세목으로 나누어서 각 세목별로 다 이제 국세법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그냥 지방세 세목을 묶어서 지방세법이라는 단일 또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기초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또 뭐 조세범 처벌법이랄지, 그 다음에 뭐 과세에 대한 불복하는 절차랄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런 법률에 의해서 이제 다 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걸 묶어서 우리는 이제 법치주의라고요. 법치 행정이란 말도 국가에서 하는 행정은 다 법에 기초해야 된다. 그냥 자의적으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입법부에서 제정해 준 법에 기초해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법치 행정이라는 거거든요. 법치 행정.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성문법과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문서화되어 있는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런 법을 성문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법을 우리는 법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불문법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은 문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법을 우리는 불문법이다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법원은 크게 나누면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문법의 이제 장점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단은 법적인 안정성이 있죠. 문서와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금방 따져볼 수 있고, 또 예측 불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이런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변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일관성을 갖고 할 면에서 굉장히 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있죠. 그 다음에 문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발생한 데 대해서는 묻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 사건에 대해서만, 그 사안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지, 그 이전에 생긴, 그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생긴 사안에 대해서는 법이 당연히 이제 적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 우리는 이제 불소급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성무법의 장점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성무법주의를 택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무법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무법은 또 약점도 있죠. 문서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경직돼 있고, 변화된 그런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법을 개정하기도 쉽지 않고 굉장히 경직돼 있다. 경직돼 있다 보니까 법을 제정할 때 너무 추상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정할 수가 없잖아요. 법 개정이 굉장히 어렵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법 내용을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 해석에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판사들이 법을 해석할 때 너무 자의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무법도 장점도 있지만 또 약점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뭐 외우고 할 게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사안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문법은 지금 말한 것처럼 문서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거는 이제 세 가지죠. 일단 법으로 되지 않았지만 관습에 따른 거, 이런 게 불문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출생신고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엄마가 이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아이가 친자가 맞는지를 원칙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혈액을 채취해가지고 혈액형을 검사해보고 정말 친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냥 관습적으로 얘는 이 부모 아이구나, 얼굴도 닮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출생신고를 받아주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관습상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는 태어난 게 아이고 이제 신고한 게 부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거꾸로 생각 안 하죠. 아이가 부모고 그 신고한 사람이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고, 관습의 통념화된 이런 관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 이거는 뭐 재판의 그 전례지요. 이전에 있었던 재판의 전례를 참조한다는 게 판례. 그 다음에 조리, 이거는 사물의 이치죠. 사물의 이치.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서열 관계가 불분명한 그 형제가 왔다. 그러면 이제 나이를 물어보고
그 형제가 뭐 20년 만에 서로 처음 만났다 그럴 때는 나이를 확인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형이구나, 나이 어린 사람이 뭐 동생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뭐 굳이 뭐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조리거든요. 사물의 그런 이치가 되는 거죠. 사물의 이치. 뭐 나중에 그런 게 나올 겁니다. 무슨 또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뭐 간주를 하고 추정을 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간주를 하고 추정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비행기가 추락해서 전원 사망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같이 동시간에 그냥 동시에 사망한 걸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 간주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 뭐 누구 빨리 죽은 사람도 있고 늦게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동시에 죽은 걸로 우리는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조리거든요. 이 불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불문법은 성문법이 가진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성문법은 이제 개정하는 너무 이제 시간과 이런 게 너무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불문법으로 부분적으로 이제 보완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불문법의 장점은 굉장히 융통성이 있다는 거, 단점은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병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대륙법 국가다 그럴 때는 독일과 프랑스와 그다음에 일본과 우리나라와 이런 나라는 이제 대륙법 국가라고 봅니다. 이 나라들은 철저하게 성문법을 중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불문법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그 영연방이라고 영국과 그다음에 그 뭐 뉴질랜드나 캐나다 이런 그 영연방에 속한 나라들은 또 불문법을, 물론 성문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법전화된 성문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불문법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성문법으로 보완하는 식으로 되고, 미국은 약간 좀 복합적이죠. 영국 영향을 받아서 불문법 전통도 있지만 또 대륙 영향을 많이 받아서 또 성문법을 중시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법의 원천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성문법은 그럼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냐, 지금 바로 밑에 법 체계가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법전, 세계 3대 법전이 이제 옛날에 함무라비 법전, 로마 법전, 나폴레옹 법전,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계 3대 법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법 중에는 실정법과 자연법이 있다. 자연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뭐랄까 통상적인 그런 규범, 도덕을 이제 단계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 봐도 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불문법 정도, 조리, 관습 정도가 될 때 요거는 이제 법인 거죠. 자연법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법의 테두리에 들어가면 실정법, 실제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실정법입니다.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이 되면 이제 이건 실정법이 되는 거고, 자연법은 그런 법 단계에 이르지 못한, 그런 이제 좀 더 뭐랄까요, 그 도덕, 규범 이런 데 가까운 것이 자연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책에서 13페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 이제 법치주의 얘기 나옵니다. 법치주의에서 보면 이제 법치행정, 죄형법정주의, 조세법률주의 이렇게 나오고요. 법치행정,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국가 행정작용을 국회에서 제정된 법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가 바로 법의 지배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죄형법정주의는 아까 말한 것처럼 범죄와 형벌은 형사법에 의해서, 일반 형법이든지 아니면 특별 형법에 의해서만 죄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형이 이제 부과가 되는 것이다. 이 형법 제1조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세법률주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4페이지 나오죠. 14페이지, 이거는 헌법에 의해서, 일단 헌법에서 납세 의무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거기 기초해서 제59조에서 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기에서 이제 헌법 제59조 기초해서 국세기본법이 정해진 거고, 지방세기본법이, 그다음에 관세법이 정해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각 국세법이 정해진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다음에 성문법은 지금 말한 것처럼 이제 그 얘들이 또 14페이지 나옵니다. 헌법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법률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명령 규칙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무엇인지, 자치법규는 이제 1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약,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자, 먼저 그래서 다시 우리 이 화면으로 들어와서 법 체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성문법의 법 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최상위에 있는 법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합니다. 이 헌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헌법은 가장 중요한 기본법이죠. 헌법이라고도 하고 기본법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 나라에서는 헌법이다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constitution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독일만 이제 예외적으로 기본법이다.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이란 말을 씁니다.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독일이 기본법이라는 말을 쓴 것은 동서독이 통일되면 우리가 제대로 헌법이라는 명칭을 쓰겠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한시적으로 기본법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동서독이 통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이제 헌법이라는 말로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은 가장 기본이 되는 최상위의 법이기 때문에 모든 법률은 하위의 법률들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헌 법률 심사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헌법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선적으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법률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법률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조항은 이제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시정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외에도 물론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들이 또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헌법의 정신을 지키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헌법은 이제 전 국민이 합의를 해서 국민 투표로 확정하는 것이 헌법이잖아요. 법률은 다릅니다. 법률은 그냥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제정하면 법률이 돼요. 그러나 헌법은 일단 국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좀 형식적이긴 하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투표에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나올 때 이제 헌법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헌법은 국민이 제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다. 물론 국회에도 국민이 선출하니까 국민이 제정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볼 때 헌법은 국민이 제정한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을 그 하위 법률들이 절대 건드릴 수가 없다. 여기 우리가 그 헌법이 갖는 가치고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법률이죠. 헌법을 우리 책에서는 보면 헌법을 최고 법규로 한다. 그다음에 그 밑에다가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과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명령, 이러한 법원들이 단계 구조를 이루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고 하위의 법률이나 명령 같은 자치법규가 헌법이 위반되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해서 법률이 헌법이 위반되는가를 이제 보는 게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제정하는 거죠. 가장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국회를 입법부라고 말하는 것도 국회의 가장 이제 고유의 기능이 법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법을. 국회가 하는 일이 많죠. 우리가 국정감사, 국정조사,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은 일들을 수행하는 곳이 국회지만 가장 기본 기능은 바로 입법이죠. 법을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예산안도 사실은 법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안도 1년 한시법인 거죠. 다시 말하면 예산지출법, 예산 지출에 관한 한시법, 1년제 한시법이 이제 예산안이기 때문에 예산도 사실상의 법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예산을 법률로 안 보지만 일본이나 영국 같은 의원내각제에서는 예산을 법률로 봅니다. 법률에 준하게 봐요. 우리나라도 보면 국회에서 예산 심의가 끝나서 이렇게 통과가 되면 나중에 예산이 나와요. 그러면 그 책자에 보면 맨 앞에 면전도 예산 이렇게 돼 있고, 그 안에 이제 넘겨보면 맨 첫 장에 예산 총칙 이렇게 돼 갖고 제1조, 제2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형식이 법률 형식과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산안도 이제 광의에 국회가 다루는 법률에 포함이 되는 거죠. 법률이 이와 같이 이제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 바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은 굉장한 이제 전문성이 필요하죠. 일단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안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다양한 명령을 이제 포괄할 수 있게 이렇게 하위법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법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게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제 국회에다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고, 이런 법에 관련된 것을 전담하는 곳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게 있어갖고, 우리 줄여서 법사위원회가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의결된 것들, 재정 개정에 의결된 그런 법률들을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한 번 더 다루죠. 법사위원회에서 이제 법리적인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에다가 상정을 시켜서 통과시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다음에,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잖아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거친 다음에 이제 국회에다가 또 본회의에다가 또 상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법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이제 14페이지에 법률 나오잖아요. 이거는 국가의 대표기관인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 개정되는 법을 법률이라고 한다. 법률은 헌법보다 하위에 있기 때문에 제정해서는 안 되고, 제정하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을 발생한다. 그 다음에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 개정할 때는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여기 이제 법률인 거죠. 법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명령입니다. 명령은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겁니다.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것들을 우리 묶어서 이제 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형태를 보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들어갑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예를 들면 사립학교법, 그러면 사립학교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제정합니다. 그건 법률이죠. 그러면 이제 사립학교법이 시행이 되려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정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이제 사립학교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담은 것이 시행령이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면 사립학교법 시행규칙, 그러면 이제 소관 장관이, 그러니까 이제 사립학교법이니까 교육부 장관이 제정하는 게 시행규칙입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구비될 때 비로소 이제 법이 시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묶어서 우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해요. 행정부에 제정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대통령령,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이다. 각 부에서 부령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명령, 우리 그 책에서 14페이지 보면 명령과 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 행정부에서 자율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사안들만 국회에서 이제 정하고, 실제로 세부적인 사항, 그다음에 재량적인 사항들은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정하게 돼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대통령령, 총리가 발하는 총리령,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는 부령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명령이죠, 명령. 근데 이제 굉장히 사안이 긴급할 때는, 지금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처럼 이렇게 막 사안이 너무 긴급할 때는, 예를 들면 그 재난 이제 그 보조금을 예를 들면 100만 원씩 줘야 되겠다. 그럴 때는 그걸 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0년 예산안을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 거기 관련된 또 법률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죠. 최소 뭐 한 6개월이 걸려요. 이렇게 돼갖고는 이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행정명령으로, 긴급명령으로 일단은 준 다음에, 100만 원씩 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산을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법률을 개정하고 이렇게 하자 지금 거죠. 그게 이제 긴급명령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많이 볼 겁니다. 미국에서도 막, 트럼프가 막 긴급명령을 내리잖아요. 일단은, 사안이 시급할 때는 일단은 행정부에서 명령을 내려놓고 나중에 이제, 국회에서 사후에 이제 추인을 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4단계 마지막 단계가 자치법규죠. 자치법규는 말 그대로 이제 지방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 우리는 이제 현재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자치단체에는 또 각각 그 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있고, 자치구별로 또 의회가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우리는 조례라고 합니다. 조례.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장이 제정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합니다. 규칙.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제정하는 거, 각 자치구 구청장이 제정하는 것을 이제 규칙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자치법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치법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규칙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하고,
행정명령 가운데 각부 장관이 제정하는 규칙은 다른 거죠. 요 규칙과 말은 같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법체계예요. 법체계가 이런 식으로 정연하게 되어 있다. 성문법의 체계가 이런 식으로 작게 볼 때는 4단계, 넓게 볼 때는 5단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해서 이렇게 5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그 체계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자치법규는 이제 15페이지 나옵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 좀 말이 애매하긴 해서 이제 앞으로 지방정부다 이렇게 말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헌법상 자치권에 의해서 제정이 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그다음에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보충하는 게 15페이지 조약이라는 거예요. 조약. 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의 체계라는 성문법, 문서화예요. 조약은 대체로 보면은 협약, 뭐 헌장, 협정, 의정서 이런 형태로 되는 게 조약입니다. 조약. 국제법과 국내법은 동등한 지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육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육법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헌법은 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간 거고 그다음에 가장 그 체계가 방대한 민법은 뭐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정한 법인과 법인 사이 하여튼 사적인 그런 관계에 대해서 규정한 일체법을 이제 민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민법의 체계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법입니다. 헌법은 가장 최고법이고 민법은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기 때문에 체계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민법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민법의 그런 뭐랄까 권리 구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민사소송법이 있는 거고 그 다음 형법이라는 건 이제 국가가 죄 그다음에 형을 규정하는 법을 형법을 보잖아요. 형법을 집행하기 위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의 특별법 중에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은 상거래에 관한 법입니다. 개인 간 관계 중에서도 특별히 상거래에 관련된 법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게 상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묶어서 우리는 육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법.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법이 헌법이고 가장 복잡한 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뭐 사법시험 있을 때는 사실은 민법이 거의 뭐 사법시험을 당락을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민법이 체계도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법만 제대로 이해를 하면 다른 것은 뭐 별로 이해할 게 없다. 이 정도로 민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선의 원칙이 있죠. 어떤 법이 우선이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법체계 중에서 당연히 헌법이 최상이니까 가장 우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률, 명령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게 뭐 너무 기본적인 거. 상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을 때는 특별법 우선한다. 다시 말하면 민법과 상법이 충돌한다. 그럼 당연히 상법을 우선해요. 이거는 특별법이니까.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과 형법이 충돌한다. 그럼 국가보안법은 먼저 적용하는 거죠. 왜? 특별법이니까. 형법은 일반법이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보호관찰법. 보호관찰법이 특별법이죠. 형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또 보호관찰법으로 또 따로 규정한 특별법이니까 특별법은 당연히 일반법보다 우선한다. 세 번째는 신법 우선의 원칙. 구법, 옛날 폐지된 법보다는 새로 제정된 신법이 당연히 우선한다. 이게 우리는 3대 우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책에서 보면은 불문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요. 관습법이 뭐냐? 사회의 관행이다.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행해진다. 그래서 법으로서 효력을 가진 것이다. 반복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법으로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관습법이죠. 판례법은 이제 각급 법원이, 대법원, 뭐, 고등법원이, 각급 법원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내린 판례, 이거는 주로 영미법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그렇게 된 거고, 우리 책에서 한번 좀 더 보면은, 16페이지 보면 또 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법과 국제법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것도 나오고, 법과 도덕에서 세계 3대 법정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이, 지금 세 가지죠. 첫째, 권리에 대해서, 세 번째,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네 번째, 법의 해석, 다섯 번째, 이제 법의 분류,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됩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관계. 그 내용들도 우리 책에서 보면은, 17페이지 보면 기본 6법이 나옵니다. 지금 얘기한. 그 다음에, 우선의 법칙, 원칙이라고 해서 상위법 우선, 특별법, 신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는 또 책에서도 나오니까 그 내용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면 돼요. 권리는 이제 개인간 관계, 하여튼 법적인 주체들 사이의 어떤 관계 중에 한 측면인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권리죠. 특히 민사법상의 권리 능력을 가진 그런 개인과 법인, 이게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권리 능력이 있을 때 이제 권리를 갖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이제 우리 구분하면 공권과 사권이 있다. 공권은 개인에 대한 국가의 권리, 뭐 주로 국가의 의무죠. 납세 의무, 뭐 국방의 의무, 뭐 병역의 의무 이런 것들은 그런 거고,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이건 뭐예요? 사회보장 수급권, 인간다운 생활을 요구할 권리, 이런 것들은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국가가 개입된 그런 권리를 우리는 공권이다. 공권. 라고 그러고, 반면에 사권, 사적인 권리, 사권. 이거는 이제 사적인 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상에 물권과 채권입니다.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 물건, 동산과 부동산, 이런 재산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우리는 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권. 채권은, 뭐, 유가증권에 관한, 그러니까, 뭐, 금융에 관한 권리, 유가증권에 관한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권. 그래서, 물권, 채권, 요걸 묶어서 우리는, 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재산권. 그 다음에, 민사법상에 이제, 친족 상속편에 들어가서, 친족 상속편에 이제, 인격권,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초상권, 무슨 이런 것들 있죠. 프라이버시권, 요런, 인격권.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 뭐, 친자관계, 뭐, 이런 친족권이 있습니다. 친족권. 거기서는 이제 또, 증여상속, 뭐 이런 게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도 사실은 재산과 연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권과 친족권은 직접 재산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비재산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하여튼 민법에서 말하는 물권, 채권, 그다음에 친족권, 요게 사권. 굉장히 대인관계 뭐랄까요,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사회권입니다. 사회권은 국가와 개인 간 관계이긴 하지만 국가가 개입이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사회권이라고 하죠, 사회권. 이게 이제 사회법에 기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바로 밑에 나옵니다. 법의 분류에서 공법과 사법의 성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는 사회법이라고 하는데, 사회법의 이제 대표적인 게 노동법하고 이제 사회보장법이거든요. 그다음에 뭐 경제법이 있고, 요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사회권입니다. 그래서 사회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동 3권, 우리가 알다시피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우리 노동 3권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회권. 요거는 이제 그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의 그런 이제 권리긴 하지만 국가가 이제 개입을 해서 그 노동 3권을 보장을 하는 겁니다. 헌법에 의해서 보장을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회권이다. 사회보장 수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뭐 공공부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무슨 공단, 뭐 국민연금공단하고 관련되는 무슨 사회보험이랄지,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은 개인 간 관계이긴 하지만 국가가 이제 보장을 하죠. 연금에 대한 국가가 보증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보장 수급권도 사회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권리를 누리려면 이제 연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했듯이 민사법상의 기본 그 권리는 이제 태어날 때
우리가 갖습니다. 우리 출생을 언제를 볼 거냐, 이것도 사실은 쟁점 사연행위 하죠. 출생을 언제 볼 거냐. 하여튼 권리 연령이 있다. 선거권, 투표권 같은 경우에 19세 뭐 이런 식으로 권리 연령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법의 해석.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책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어요. 법의 해석은 자,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유권 해석과 무권 해석. 이렇게. 유권 해석 말 그대로 이제 그 권한이 있는 해석. 유권 해석. 무권 해석은 권한이 없는, 순순히 학문적인, 그래서 그걸 학리 해석이라고 하죠. 학리 해석. 다시 말하면, 권한이 없어요. 그냥 학리 해석이라. 그래서 유권 해석은 이제 국회에서 하는 입법 해석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법률을 보면 제1조, 이렇게 보면, 목표가 나오죠. 이 법은 뭘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 제2조 그러면 정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체포를 하면 뭐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임의 연행이나 하면 뭐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유권 해석이, 입법 해석 부분이 됩니다. 행정 해석, 관청 해석은 이제 관련된 정부에서 이제 해석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 일단은 이제 그 관련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물어보는 게 제일 낫죠. 그럼 시청에서, 구청에서 여기서 보조금은 요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이제 행정 해석이 된 거고, 사법 해석은 이제 제일 많이 보는 각급 법원에서 이제 재판 중에 이제 해석하는 거, 그게 제일 많은 형태죠. 사법 해석. 그 다음에 이제 권한이 없는 무권 해석은 이제 학문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학리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물리 해석. 말 그대로 이제 문자만 갖고 이렇게 해석하는 물리 해석이 있고, 논리 해석. 그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맥락을 보는 그런 논리 해석이 있잖아요. 논리 해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반대 해석, 확대 해석, 축소 해석,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의 분류에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제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서 가장 이제 막연한 형태 도덕이 있고, 조금 구체화된 자연법이 있고, 가장 이제 아예 이제 테두리에 들어온, 제도권의 테두리에 들어온 실정법, 이런 식으로 구체화의 정도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다. 성문화 여부에 따라서 이제 문서화되어 있는 성문법과 되어 있지 않은 불문법이 있다. 적용 한계에 있어서 국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한 그 영토 내에서, 그 다음에 그 국적에 해당이 되는 그 국민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것을 국내법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국제법은 이제 국경을 넘어서 적용되는 것을 국제법이라고 합니다. 국제법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약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사법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 그다음 성격상 나누는 게 가장 일반적인 분류죠. 공법과 사법과 사회법입니다. 공법은 말 그대로 이제 국가가 개입이 되는 법이고, 형법, 행정법, 이런 거 다 공법이죠. 그러나 사법은 순수히 개인만 관계된 겁니다. 민법, 상법, 이런 거로 순수한 개인 관계. 사회법은 이제 함께 섞여 있는, 아까 말한 노동법, 본래는 이제 사법인데, 노사 관계에 이제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이제 사회법이 된 것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회보장법은 또 반대입니다. 사회보장법은 본래 공법인데, 국가가 이제 우리 사회보장을 해주는 그런 공법이었는데, 이제 뭐랄까요, 사회복지 민영화 이런 게 많이 되면서 이제 사회법이 된 것이요. 그런 게 이제 사회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법, 사법, 사회법 구분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구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니까 사회법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겠죠. 순수한 공법, 사법보다는 사회법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경제법이죠. 독과점 규제 이런 경제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현 그 내용에 따라서 그 법의 실체를 담고 있는 걸 실체법이라고 그러고, 그 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갖추는 법을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송법이죠. 민사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형사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행정에 관한 행정소송법, 그 다음에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헌법소송법, 이런 소송법들이 이제 절차법이에요. 그 외에도 무슨 정보공개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위한 하나의 수단, 절차라는 점에서 이거는 절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체성의 정도에 따라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제 일반법이 있고, 특별한 대상에만 적용되는 이제 특별법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내용들이 우리 책에서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18페이지 보면 이제 그 물리 해석, 뭐 논리 해석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헌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